오래된 서랍 맨 안쪽, 먼지가 쌓인 천조각 아래에서 무언가 차가운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작고 묵직한 금속고리 하나였는데 녹이 슬어 붉게 변한 쇠사슬이 그 아래 떠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만지는 순간 차가움이 손끝에서 팔 전체로 번지더니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는 14세기 유럽의 어느 축축한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낯선 냄새, 낯선 소리, 낯선 두려움. 내 몸엔 그 시대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누군가의 자백이 아닌 나 자신의 자백, 그 기억을 꺼내볼까 합니다. 중세 고문관으로서의 삶,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이 52, 마을 끄트머리.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방에서 손은 떨리고 눈은 반쯤 감겨 있는데 이상하게도 기억만은 또렷합니다. 눈을 감을수록 얼굴들은 더 선명하게 떠올라 수백 개의 얼굴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나는 평생 자백을 받아내는 일을 했지만 정작 내 자백은 지금 이 순간 아무도 듣지 않는 이 방에서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의사도 사제도 오지 않았고 하는 수 없이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청하러 사람을 보냈는데 사흘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 직업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건 1310년경 프랑스 북부의 작은 성벽 도시였는데 가난하고 춥고 흑사병이 아직 오기 전이었지만 사람들은 늘 다른 무언가에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앞을 지날 때 사람들이 가슴에 십자가를 긋는다는 걸 나는 4살 때부터 알아챘고 어머니는 나를 시장에 데려가지 않았으며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위험하다고 항상 같은 말만 했지만 정작 진짜 위험은 2발로 걷고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 내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항상 문을 향해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올 시간이 되면 창가에서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는데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닌 무사히 넘어가게 해달라는 기도였죠. 8살 되던 해 봄, 나는 마을 광장으로 몰래 나갔습니다. 군중이 나무 단상 주변에 빼곡히 모여 있었고 비명과 애원이 뒤섞인 소리가 공기 속에 가득했는데 그 군중 사이를 가르며 걸어가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검은 외투를 걸친 채 손에 금속 도구를 들고 있었는데 그가 지나갈 때 어떤 이는 침을 뱉었고 어떤 이는 공포에 질려 비켜섰습니다. 그런데 그 외투 아래로 보이는 얼굴, 그건 내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를 궁지에 몰았고 아버지는 말없이 장갑을 벗었는데 그 손에는 흉터와 이름 없는 얼룩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광장에 나가지 않았는데 나가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라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알아본 순간부터 나도 그 외투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고문관이라는 직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1252년 교황 인노켄티우스 4세가 칙령을 내렸는데 이단 신문에 고문을 공식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었고 그 문서 한 장이 수백 년의 직업군을 탄생시켰습니다. 중세 사법 체계는 자백을 증거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으로 규정했는데 목격자도 물적 증거도 자백 하나를 넘어설 수 없었고 자백이 없으면 유죄 선고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자백을 받아내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자원자는 없었고 13세기부터는 오직 허락받은 집행관만이 고문을 집행할 수 있었는데 그 역할을 맡을 사람은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가문을 지정하기 시작했고 15세기 무렵에는 이 직업이 완전히 세습제로 굳어졌는데 우리 집안이 딱 그랬습니다. 할아버지가 고문관이었고 그 아버지도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고문관이어서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결정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도 그 전 사람도 선택하지 않았지만 거부하면 둘 다 살아남지 못한다고 했죠. 나는 농부가 되고 싶었고 어쩌면 상인이나 신부가 되어 영혼을 구하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날 이후 그 꿈들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8살부터 훈련이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도구를 가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엄지손가락에 조이는 나사장치, 이를 뽑는 집게, 천장에 매달기 위한 밧줄 같은 것들이었고 각각의 도구에는 목적이 있었으며 각각의 목적에는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사람 몸에 손대기 전에 아버지는 먼저 짐승의 뼈를 가져다 줬는데 돼지 다리뼈, 염소 갈비뼈, 소 두개골이었습니다. 깨끗하게 부수라는 게 명령이었고 죽이지 않고 으스러뜨리는 정확한 압력을 배우는 거였는데 몇 달을 그렇게 했습니다. 썩은 냄새가 옷에 배었는데 어머니가 3번을 빨아도
그 냄새는 없어지지 않았고 그 냄새는 집안에 달라붙어서 우리 집 앞에서 십자가를 긋는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12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처음으로 나를 지하 신문실로 데려갔는데 죄수가 들어왔고 추수 때 곡물을 훔쳤다는 혐의였습니다. 그 남자는 울면서 자신 어머니의 무덤에 대고 결백을 맹세했지만 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무죄든 유죄든 임무는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었고 법원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자백이었거든요. 나사장치가 조여지기 시작하자 남자의 비명이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을 만큼 컸고 나는 시선을 돌리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손가락이 부러진 뒤에야 남자는 자백했는데 고통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훔치지도 않은 곡물을 훔쳤다고 존재하지도 않는 공범의 이름을 댔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성공적인 하루였다고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날 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그냥 멍하니 벽을 바라보다가 날이 밝았습니다. 12살 이후부터는 나도 직접 손을 댔는데 아버지가 집게를 건네주며 뒷니부터 시작해라 잡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죄수가 절박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나의 손은 떨렸는데 아버지는 내 어깨를 누르며 지금 하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한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려운 건 아버지의 분노만이 아니었는데 교회를 거역하거나 자백을 받기 전에 죄수가 죽게 내버려두면 우리 둘 다 산채로 불에 탈 수도 있었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규칙을 어긴 집행관들은 이단자들에게 내리는 것과 같은 형벌을 받았는데 처벌하던 사람이 처벌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이 직업의 규칙이었습니다. 첫 발치는 정말 오래 걸렸고 죄수가 중간에 기절해버렸으며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엉성한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계속했고 몇 달이 지나자 이를 뽑는 게 자신의 이를 닦는 것만큼 익숙해졌는데 그 사실이 나를 가장 오래 괴롭혔습니다. 15살부터는 해부학을 배웠는데 어깨가 빠지기 전까지 얼마나 오래 매달 수 있는지 어디를 자르면 죽이지 않고 최대한의 고통을 줄 수 있는지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고통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도 알게 됐는데 때로는 도구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했거든요. 인간의 상상력은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가장 끔찍한 것을 채워 넣었고 공포는 실제 고통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같은 결과를 냈습니다. 17살에 아버지는 선반, 즉 렉을 가르쳐줬는데 사람의 몸을 점토처럼 늘리는 나무 틀이었고 실제 사용이 확인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런던 탑 1447년입니다. 그 호흡을 들어라. 숨이 거칠어질 때 더 조이고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더 조여라. 자백과 죽음 사이에 선에 두는 거라고 아버지가 말했고 그 선을 읽는 게 기술이었습니다. 나는 그 기술을 익혔고 그 선을 매번 정확히 읽을 수 있게 됐을 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게 내가 받은 유일한 종류의 칭찬이었습니다. 18살 첫 단독 신문이었는데 이웃집 소가 죽었다는 이유로 마녀로 몰린 여자였고 나는 먼저 도구들을 천천히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인했고 그 다음 1시간 동안 팔을 묶어 위로 당겼지만 그래도 버텼는데 내가 아이들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는 몇 분 만에 자백했습니다.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녔다고 악마와 춤을 췄다고 농작물에 저주를 걸었다고 했지만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그 뒤로 세월이 흘렀고 나는 그 지역에서 가장 두려운 이름이 됐는데 사람들은 나를 뼈를 부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기록을 남겼는데 신문 대상자가 자백까지 얼마나 버텼는지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었는지를 장인이 작업 일지를 쓰듯이 꼼꼼하게 적었고 그렇게 하면 거리가 생겨서 기록으로 만들면 그건 어느 정도 내 이야기가 아니게 됐습니다. 하지만 성공에는 그림자가 따랐는데 아이들은 내가 오면 골목으로 사라졌고 사제들은 나를 평범한 신자들 옆에 앉히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고문관과 처형이는 마을 가장자리에 살아야 했고 빵을 살 때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줄에 서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표식이 달린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나도 그래서 마을 끄트머리에서 혼자 살았고 술을 많이 마셨는데 술은 기억을 씻어내지 못했고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 뿐이었으며 아침이 되면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가끔 시장에 나갔다가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와 눈이 마주칠 때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아이의 눈을 막고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고 나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나마 숨통이 트인 건 아내가 생기면서였는데 그녀도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이어서 나와 비슷하게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처지였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찾았습니다.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다른 종류의 감정이 생겼는데
어쩌면 이 삶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지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희망 같은 것이었지만 고문관에게 희망은 사치였습니다. 40살이 되던 해부터 손이 떨리기 시작했는데 수십 년간 도구를 쥐어온 탓에 소나기가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실수가 생겨 죄수 하나가 자백 전에 죽었고 판사가 불같이 화를 냈으며 뼈를 부수는 자가 힘을 잃어간다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결책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방법 단 하나뿐이었는데 큰아들의 13번째 생일이 됐고 나는 그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했던 것처럼 아들을 앉혀두고 말없이 장갑을 벗었고 이건 우리 집안의 일이다. 나도 선택하지 않았고 내 아버지도 선택하지 않았지만 살아남으려면 나보다 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내가 8살 때 마을 광장에서 느꼈던 그것이 보였는데 그 눈빛만은 술로도 기록으로도 흐릿하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울었고 도망쳤지만 사흘 후 배가 고파 지쳐서 돌아왔는데 갈 곳이 없었거든요. 나는 그때 저주를 끊으려 시도했노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내가 아들을 훈련시킨 건 살아남기 위해서였으며 그게 저주를 이어붙인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걸 알면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에 대해 하나 더 말해두고 싶은 게 있는데 고문관이 고문과 처형만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게 수입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처형 자체가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고 어떤 고문관은 수십 년을 일하면서 집행한 사형이 수십 건에 불과하기도 해서 대부분은 부업을 해야 했는데 죽은 가축 처리, 하수구 청소, 도박장 관리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사회가 기피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고문관 차지였고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고문관이 의사 역할을 겸하기도 했는데 인체 구조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들이었으니까요. 뼈가 어떻게 부러지는지, 어떤 자세에서 어깨가 빠지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치료하는 방향으로도 그 지식을 쓸 수 있었고 공포의 상징이면서 도시의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사람, 그게 이 직업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이 직업 때문에 일찍 죽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음주, 극심한 스트레스, 복수를 꿈꾸는 피해자 가족들 때문이었고 나는 52까지 살았으니 그 세계에서는 오래 산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길게 산다고 편하게 사는 건 아니었고 그냥 더 오래 들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쌓였을 뿐입니다. 은퇴 후에도 평화는 없었는데 고문관은 은퇴하면 조용히 변두리로 추방당하는 게 관례였고 어떤 경우에는 그 지식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 비밀리에 처형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냥 쫓겨났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었고 연금도 토지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국가는 도구가 다루면 버렸고 그리고 다음 도구, 즉 내 아들을 꺼내들었습니다. 그게 내가 이 침대 위에서 눈을 감기 전에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인데 나는 국가의 도구였고 도구가 녹슬면 새 도구를 쓰는 거고 아들은 그 새 도구였습니다. 지금 아래층에서는 내 아들이 일을 하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게 내가 다음 세대에 물려준 유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악몽은 이제 곧 멈출 겁니다. 비명도 죄책감도 모두 끝날 거고 그게 이 삶에서 내가 바랄 수 있는 유일한 위안입니다. 나는 신부를 부르지 않고 신부도 오지 않을 거며 곧 나는 묘지 한쪽 구석 고문관들을 위해 따로 마련된 자리에 묻힐 겁니다. 죽어서도 괜찮은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겠지요. 아무도 조의를 표하러 오지 않을 거고 그냥 또 한 명이 없어지는 거겠지요. 그런데 마을 어딘가에는 지금 막 10살이 된 아이가 있을 건데 사람들이 왜 자기 집 앞을 지날 때 가슴에 십자가를 긋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그 아이에게도 곧 누군가가 장갑을 벗고 손을 보여줄 거고 저주는 끝나지 않을 테며 그렇게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서랍은 아직 열려있고 쇠사슬은 다시 먼지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지금으로 돌아왔습니다. 14세기의 그 남자가 죽기 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던 자백은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한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어떤 기억은 서랍 안에만 두기엔 너무 무거우니 꺼내서 한 번쯤은 봐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닫을 수 있으니까요.